성악지별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8강 정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정가 우리 지난번에 계속 이 정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가가 아시다시피 집안을 바르게 하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형내, 아내를 바르게 함에 대하여, 그리고 또 교작,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두 개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 형내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럴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다스리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집안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집안 안주인의 그런 어떤 행동거지라든지 그런 몸가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집안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보기가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것으로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효도와 공경 다음에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가정, 집안에 대한 거는 그 주역에서 이제 가인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신이 살피건대, 그래서 집안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 아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들, 형내, 그리고 이게 가인꾀. 여기 지금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몇 개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제일 첫 번째는 선한 행동이 법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몇 개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악을 경계할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한 행동이 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이제 가인꾀 시작인데, 가인꾀가 이제 집안에 대한 집안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자의 고됨이 이롭다. 그래서 가인 이 정렬아. 여자가 반듯해야 고다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도는 여자가 바른 것에 이로움이 있다는 것인데, 여자가 바르게 되면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여자의 고든 것만을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자가 바르면 남자도 바르게 된다. 이 옛날에 어떤 사극이었는데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이 사대부가 자기 딸을 왕비 아니면 세자빈으로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였고, 궁중 생활이, 자기 딸이 어떤 궁중에서 사는 게. 근데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말이, 가문의 속힘은 여인에게 있습니다. 왕가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굳건히 하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옛날에 본 드라마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속힘은 여자한테 있다는 것. 여자가 반듯하고 바르면 남자도 역시 따라서 반듯하고 발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니, 아내가 바르면 남편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 주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계속 가인꾀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인의 도는 여자가 바름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여자가 바르게 되면 집안의 도가 바르다. 그래서 주역에서 여자가 바르다는 것을 말한 것은, 여자가 바르면 곧 남자도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문의 속힘은 여자들한테 있다 그랬어요. 집안에 엄마가 딱 그냥 자리 지키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건 오빠건 아들들이 이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죠. 그래서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니, 아내가 바르면 남편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부인이 부덕, 그러니까 부인의 도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경에서
다정하게 지저귀는 물소리는 강가의 모래톱에 있도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게 지금 시경 그 주남 관자편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자는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바르게 자리를 지킨다. 남녀가 바른 것은 천지의 대의 큰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요 시경 요거 얘기를 하려는데, 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다정하게 지저귀는 물소리는 강가의 모래톱에 있도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다. 요조숙녀, 우리 요조숙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조숙녀는 군자의 짝이래요. 짝도 좋은 짝. 그래서 이게 사실 집안은 남녀가 같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집안의 가정의 탄생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군자의 짝은 바로 요조숙녀, 요조숙녀. 여자도 이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은 남자들은 아주 좋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관관은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응하여 화답하는 울음소리다. 관관자고 이게 물소리로 그 생김새는 오리와 갈매기 비슷한데 오늘날 장관과 회수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물소리가 서로 짝을 찾아서 이제 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다정하게 지저귀는 물소리는 강가의 모래톱에 있고, 이 서로 이렇게 짝을 찾아서 막 이 지저귀는 게 참 그 요조숙녀와 그 좋은 군자가 같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근데 그 물소리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서 서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짝이 항상 나란히 헤엄치고 놀면서 서로 달라붙지 않니 그 본성이 그런 것이다. 보통 새는 일부일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많은 경우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대요. 새들은.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도 결혼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원앙 같은 거 한 쌍 주죠. 그리고 그런 어쨌든 일부일처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걸 새한테서 찾죠. 원앙이니 인권이. 그래서 이게 군자도 그렇게 있고 또 아름다운 요조, 숙녀. 요조는 아주 아름답고 정숙하다는 뜻인데 그런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군자 옆에는. 그래서 이게 그런 배필을 서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이라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배필 사이는 백성을 이루는 시초가 되어 만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게 그 시초가 됩니다. 시초, 가정의 탄생이에요. 가정의 탄생.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만 만물이 이루어지고 천명이 온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공자가 시를 논하면서 관자장이 철머리로 삼은 것은 그러니까 태상이란 그 백성,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니 부인의 행실이 천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상의 계통을 받들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그 부덕을 계속 얘기하는데 황후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신황후, 요조숙녀, 이거 황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황후 선별하는 것도 쭉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황후 그 시경에서 요조숙녀는 좋은 군자의 짝이다. 왕의 좋은 짝은 황후인데 그 황후는 요조숙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숙하고 지조가 변치 않고 정욕의 감정이 아주 엄숙한 태도나 거동을 해치지 않고 사사롭게 즐기려는 의도가 행동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조숙녀의 모습이죠. 그리고 대개 그렇게 한 후에야 왕이 짝이 될 수 있으니 종묘를 받드는 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비의 정숙은 기강을 바로잡는 데 으뜸이며 임금의 교화를 펴는 실마리이다. 그래서 상고시대 이래로 3대의 흥왕이 모두 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왕비들의 이제 그 많은 왕비들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조범우라는 범조가 이제 그 왕비 황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러나요? 이 황후를 맞이할 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결혼은 굉장히 일륜지 대사죠. 특히 그 황후를 그 왕이 결혼하는 거는 국가지 대사예요. 국가지 대사. 국호는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 황제가 황후를 맞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대사고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자손을 계속 낳아서 그 왕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라의 복록에 걸려 있는 일이고 풍속을 교화하는데 앞장서는 일이다. 근데 그러면은 먼저 이 황후를 뽑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냐? 황후를 맞이하는 조건이 첫 번째 문벌, 두 번째 여인의 덕행, 세 번째 예를 숭상하게 하는 것, 융숭하게 하는 것, 네 번째 널리 의논하는 것. 이 4가지를 지금 범조는 황후의 조건으로 꼽았어요. 황후가 되려면 첫째 문벌, 여인의 덕행이 있어야 되고 예를 융숭하게 해야 되고 널리 의논해야 되고 이게 이제 무엇이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벌이 왜 중요하냐. 문벌은 이 사람이 그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손이 그런 어떤 공이 있거나 아주 그냥 어진이의 어떤 후예거나 그래야 이게 황후로서의 자격이 있다. 너무 미천한 집안은 지존과 짝이 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귀족들의 결혼은 거의 집안과 집안이 이제 이어지는 정략 결혼이었죠. 왕가는 더 심했죠. 왕가. 하물며 황제의 부인을 뽑는 데는 너무 당연하죠. 그 집안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여인의 덕행. 여인의 덕행을 고려해야 되는 이 까닭은 이게 3대가 하은주 3대를 얘기합니다. 하은주 3대가 모두 어진 왕비가 있었고 아주 그냥 못된 부덕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하나라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은나라는 상나라예요. 상나라가 일어날 때, 망할 때, 주나라가 일어날 때, 망할 때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가? 하나라가 일어나게 될 때는 도산시에 따라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요. 그것이 망하게 된 것은 마리 때문입니다. 하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흉이 마리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유은씨의 딸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망하게 된 것은 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달기 아주 유명한 여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은 강원 때문인데 또 망하게 된 것은 포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이런 것들이 서면의 기록에 실려 있는데 이게 이제 서경에도 나오고 시경에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숙하고 얌전한 숙녀를 가택하는 것은 온 나라의 어머니로서의 모범을 삼고 육궁의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이 덕 있는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황후는요 일반 후궁들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후덕하고 사람들한테 잘 많이 베풀고 아주 이게 조금 모범이 되고 정숙하고 현명하고 아주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방에 있는 여자의 덕은 겉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문벌, 조상을 보고 가풍을 보고 그것을 참작하여 살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융숭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왜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은 천자와 왕후의 관계는 이 하늘, 땅, 해, 달, 양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서로 거대한 것들이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강하다 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례, 혼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대부를 예를 미루어도 알 수 있는데 재혼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사실 부부는 이게 부부관계는 천자나 서민이나 다 똑같아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선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인데 일반 백성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 아무나 고르진 않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인가, 자기 사람의 집안은 어떤가, 이 사람의 품행은 어떤가. 근데 하물며 이 왕후를 고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고를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논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폐하, 왕의 집안일이니까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대신들은 관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임금을 그르친 것은 이런 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임금은 사실 사생활이 없어요. 그런 어떤 그것이 모두 다 오픈돼 있죠. 그래서 천자는 온 세상을 집으로 삼으니 안팎의 일은 어느 것이나 집안일이 아닌 것이 없으며 대신들은 그것을 미리 알아서 안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시시콜콜 다 알죠.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사생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특히 그 영부인, 지금 영부인을 관특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를 요구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 시경 계속 여기서 이제 시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조정의 신하가 이미 다 모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아니라 쉬파리 소리라네. 시경 제품 계명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 어진 왕비가 처소에서 이제 임금을 모실 때 새벽에 막 이제 닭이 운다고 임금한테 고와서 빨리 일어나서 이제 이 조정에 나가십시오. 근데 사실은 닭이 운 게 아니라 이제 쉬파리가 슉슉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왕비는 모르고 이 닭이 울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항상 이게 닭 우는 소리로 여기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편한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이 왕후의 덕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여자들 얘기를 쭉 해요. 주나라 선왕의 비 강후, 그 다음에 당나라 태종의 비 문덕왕후, 여기 조금 나오는데 주나라 선왕의 비 강후, 당나라의 태종비 문덕왕후, 한나라의 현종비 명성왕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보면은 잠깐 얘기하자면 주나라 선왕비 강후는 아주 현숙하고 덕이 있어서 예에 맞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고 예에 맞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고 선왕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 때는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제가 덕이 부족해서 임금님이 이렇게 그냥 이러시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임금이 조금 잘못하는 걸 자기 죄로 막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사함을 청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막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 주나라 왕실을 부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태종비 문덕왕후 장존씨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왕후로서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이 자기 외척들 오빠 장손무기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황제를 도와서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가 매제인가요? 매부인가 어쨌든 자기 누이의 그런 어떤 남편을 황제로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전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이 황후가 못 잡게 한 거예요, 권력을. 그래서 이거 외척이 이렇게 설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척을 딱 배제시키는. 그래서 이 당체종비 문덕왕후 같은 경우는 여칙이라는 책도 짓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 현종의 명덕왕후 이 여자도 이제 아주 처음에는 마귀인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궁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후궁들 사이에서 아주 덕행이 품행이 방정하고 으뜸이 돼서 아주 나중에 이제 황후가 되는 뭐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선한 행동이 바로 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악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악을 경계하는 것. 여기서도 이제 또 시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경에서 말하기를 똑똑한 남자는 성을 이루고 똑똑한 여자는 성을 기울어지게 한다. 아름답고 똑똑한 부인이여 올빼미가 되고 부엉이가 되도다. 부인의 수다스러움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다리이다. 어지러움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수생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못된 여자들을 또 하긴 뭐 못된 여자가 있으니까 이런 말 나왔겠죠. 못된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사, 그 다음에
목강 남자. 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포사, 목강 남자. 포사 같은 경우는 아까 주나라를 망하게 한 그 여자라 그랬죠. 이 여자는 주나라 마지막 왕이 유왕인데, 유왕이 아주 그냥 그 총애하던 이 후궁이었는데, 이 포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든지 포사 비율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그냥 얼음처럼 차가운, 웃지를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자를 좀 웃게 만들려고 이 유왕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봉화 있죠, 봉화. 봉화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 그냥 봉화를 올려가지고 거기 있던 그 제후들이 쫙 집결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봉화를 잘못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후들이 딱 집결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서 뭐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하도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호사가 깔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왕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호사가 웃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봉화를 또 올려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또 막 말 타고 달려왔는데 또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 포사 또 웃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제 안 옵니다. 제후들이. 그러다가 망했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포사의 웃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목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목강은 이게 노나라 선공 부인이고 선공 어머니고, 이 아버지가 누구다? 아버지도 이게 왕이죠. 근데 아주 총명하고 슬기로웠지만 똑똑한데 품행이 아주 음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쨌든 이 숙송교영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 정을 통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이런 여자들 끝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어쨌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동궁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고,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송나라 위령공 부인이죠. 이 남자는 저기 공자도 만났죠. 공자 가지고 공자가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네 안 졌네 이거 하늘만이 나를 알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근데 이 남자도 굉장히 여자가 영특하고 똑똑한 여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자도 약간 이렇게 품행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여자도 죽죠. 이렇게 어쨌든 나쁜 사람들은 이제 쭉 이 포사 목강 남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남자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악을 경계할 것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율곡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신이 살피건대 아까 시 있었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똑똑한 남자는 성을 이루고 똑똑한 부인은 성을 기울어지게 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부인이여 올빼미가 되고 부엉이가 되도다. 부인의 수다스러움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다리이고 어지러움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서 생긴 자네. 이게 바로 포사를 경계한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생긴 나는 이게 보면은 항상 동일한 전철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목강의 일도 그렇고 남자의 일도 그렇고. 그래서 자고로 요염한 아내가 하나둘이 아닌데 오직 이 여자만을 인용할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율곡이 하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아주 음란하게 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쁘기만 하면은 군주가 봤을 때, 영명한 군주가 봤을 때 그냥 예쁘군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쁘고 똑똑한 여자 있죠.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해.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뿅 가죠. 그래서 군주들이 그런 여자들한테 미혹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태임 태사처럼 아주 이 덕도 있고 정숙하고 아주 그냥 현명하고 이런 여자면 상관이 없는데, 똑똑한데 못된 여자들 있죠. 똑똑한데 못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여자들이에요. 이 목강, 포사, 남자 이런 여자들.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을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안으로 미색을 좋아하고 밖으로 어진 신하를 등용하면서 서로 다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충신이나 어진 신하들이 임금 그 여자들을 총애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급급한 까닭은 어째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 임금이 덕을 좋아하는 성정이어서 색을 좋아하는 것만 하지 못하다 하면은 이게 임금의 그 베갯머리에서 교태를 부려가지고 여자들이 베갯머리 송사라 그러죠. 아름다운 후궁들이 임금이랑 같이 자면서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리면서 임금한테 아주 온갖 해독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달기, 뭐 포사, 또 마리 뭐 이런 여자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양귀비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신이 살피건데 2장 형내 아내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비의 선악만 논했을 뿐 그 형처의 도를 말하지 아니한 것이 왜 그러냐 아내에게 도리가 되는 것은 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용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수용해서 지극히 안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밖으로 용모가 장중하게 돼서 언어 동작이 모두 예의에 맞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 대하듯이 한다. 그래서 이게 침실에서도 너무 친해서 버릇없는 실수가 없고 어두운 곳에서도 숙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며 후비 역시 그것을 보고 감화되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후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정가는 사실 처와 첩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는 물론 마음에 안 듭니다면서도 어쨌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처첩 얘기, 그러니까 후비와 황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후와 후궁은 이게 급이 다르다. 그리고 요염한 여색에서 이 빠져가지고 이치를 잃게 된다면은 그 후궁이 아주 현명하더라도 버리고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사로이 총애하는 여자한테 빠져서 그 말만 믿고 따르면 정사에 해악을 끼친다. 이것은 아주 나라의 재앙을 빚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리, 포사, 또 누구죠? 달기 이런 여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안의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부인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자식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식을 바르게 함에 대하여 교자,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함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침에 대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항상 그렇지만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나오죠. 항상 그 신이 살피건대 부부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만 가르치는 법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자를 이 다음 장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임신해서 태교하고 그리고 그 애기들 가르치는 그 입교의 차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세자 가르치는 거 그러면서 다시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요 장은 끝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를 말한 거는 이게 열여전에 나온 말인데 옛날에 부인이 임신하면 옆으로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발로 서지도 않고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은 먹지 않고 썬 것은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눈으로는 나쁜 색깔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밤이면 장님으로 하여금 시를 외게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몸과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잠자고 먹고 앉고 서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반듯하게 되어야만 바르게 되어야만 자식으로 하여금 몸과 용모가 단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재주도 뛰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 이제 임신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태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으면은 아기를 잘 낳아서 키워야겠죠. 그래서 무릇 자식을 낳으면 여러 어미나 유능한 사람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가리는데 그때는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며 슬기롭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조심스럽고 말이 적은 일을 가린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자식의 스승으로 삼기 하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낳으면 일단 유능한 사람 가운데서 이게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반드시 너그러워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슬기로워야 되고, 온화하고, 착하고, 공손하고, 조심스럽고, 말이 적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런 거를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6살이 됐을 때, 뭐 10살이 됐을 때, 요거 참 보면은 하나하나 진짜 다 나와 있어요. 얘기에 나오는데 6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를 가르친다. 7살이 되면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를 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8살이 되면 출입할 때나 자리에 앉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반드시 우더른하게 하고 난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다. 9살이 되면 이렇게 날짜 세는 법을 가르친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어머니 품을 떠나서 바깥 스승에게 나와서 사랑방에서 거처하며 글씨 쓰는 법, 그리고 세마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옷은 입지 않고 예의 기초를 익히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 범절을 배우듯 간단하고 진실한 것을 익힌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며 작을 춤을 춘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사음춤을 추고 활쏘기와 말 모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갓옷과 비단옷을 입고 대하여 춤을 추며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실행해 나간다. 널리 배우되 남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며 안으로 간직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비로소 이제 아내를 얻어서 남자로서의 일을 처리하며 스승을 한정하지 않고 널리 학문을 닦고 친구와 사귀되 그 뜻을 살핀다. 40이 되면 비로소 벼슬하여 일에 대하여 꾀를 짜고 사리를 발휘하여 도에 합치하면 복종하고 옳지 않으면 그만둔다. 50살이 되면 명을 받아 대부가 되어 나라의 정부를 맡아본다. 70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대부의 일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르침을 세우는 입교의 차례를 말한 건데, 태어나면서 70살이 될 때까지 그때마다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세자를 가르치는 도리. 이게요, 눈이 얘기했지만 율곡의 이 성악지교는 제왕학이죠. 그 세자를 어떻게 훌륭한 제왕으로 키우느냐, 이게 사실은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세자 때부터 이 아이를 갖다가 훌륭한 왕이 되게끔 그야말로 이 제왕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려 3대의 그 성스러운 임금들은 세자를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예와 음악으로 하였다. 그래서 음악은 내면을 닦는 것이고 예는 외면을 닦는 것이다. 여기 또 음악과 예로 갔는데 예와 악으로 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악 같은 경우는 내면을 닦는 것이요, 예는 외면을 닦는 것이다. 예, 악이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예와 악이 안에서 교차하면서 그 형체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짐에 있어 즐거움이 나타나고 공손하고 경건하며 온화하게 된다. 이 사람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외면에 드러나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절이 바른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안에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이런 거는 이 내면을 닦는 거는 악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뭐 음악 굉장히 좋아하죠. 뭐 일반 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트로트니 뭐 또 이 성악곡 또 뭐 서양 고전 음악, 우리나라 옛날 고전 한국 음악, 온갖 음악들이 많은데 그 음악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잘. 그거 왜 듣습니까? 자기 내면의 그런 어떤 이 평안함, 고요함, 또 그런 어쨌든 자기 그런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느끼죠. 옛날에도 그랬었나 봐요, 아마. 그래가지고 예와 악으로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닦고. 그래서 내면을 닦는 것은 마음속에 쌓아둔 이제 착한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이고, 외면을 닦는다는 것은 공손하고 엄숙한 범절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쌓인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 다 그 찌꺼기 쓸어내고, 또 그리고 예절을 익히면서 이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음악은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남의 부모 노릇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이기도 해요. 근데 자식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부모 노릇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임금 노릇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남을 부릴 수도 있다 했어요. 이 때문에 세자를 양육하는 일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자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도 뭐 처음에 태어나선 자식이죠. 하나의 자식이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가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 임금과 그 신하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신하죠. 애기가 뭐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아무리 세자라고 해도 신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보위를 물려받으면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사람들을 섬겨야 남을 또 부릴 수도 있다. 너무 얘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얘기 들으면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이 때문에 세자를 양육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도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일을 하고서 세 가지 선을 모두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세자가 태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자가 태학에 입학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장차 우리 임금이 될 텐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 해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묻는데 그러면 답하기를 부모가 살아계시면 예법이 그러하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일반 백성들도 부자간의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또 장차 우리 임금이 될 텐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 해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또 이에 답하기를 임금이 계시면 예법이 그러하거늘 그 일반 백성도 군신간의 의리가 밝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또 셋째 사람들이 장차 우리 왕이 될 터인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여 우리에게 양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대답하기를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어른과 어린이의 범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계시면 자식의 도리를 수하게 되고 임금이 계시면 신하라고 일컫는 것이고 자식과 신하의 범죄를 지키는 것은 임금을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도리이다. 그래서 부자, 군신, 장유간의 도를 얻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이 옛말이 뭐 구구절절 정말 옳으신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대단한 율곡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옳으신 말씀을 많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율곡 이야기하죠. 신이 살피건대 3대에 세자를 교육시키던 방법이 예기, 보급편에 갖춰져 있었으나 근세에는 그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자가 그것을 다시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공경하는 바가 있으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또한 세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스스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거나 위에서 방탕하고 방자스러울 것 같으면 세자는 실로 본보기를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자를 교육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또 임금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잘 넘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전하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친친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